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경기부양책 합의하기 위한 첫 번째 미팅은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 결의안을 통해 공화당 동의 없이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행정부의 가족분리 이민 정책이나 공적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영주권 규제 등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받지 못할 케이스도 생길 것 같습니다. 탄핵 법률 비용은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변호사 교체 이유가 변호 비용이었다는 것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헌법학자들이 경고합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거짓과 음모론을 퍼뜨리는 공화당 초선 하원 의원이 공화당에는 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 초선 하원 의원은 약한 공화당이 공화당의 암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백신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자가 전세기를 타고 백신 접종 새치기 하는 게 세계의 빅뉴스입니다. 반면 바이러스 시기에도 사순절 전날은 형형색색 장식과 함께 기억됩니다. 미국의 국제관계 재정립도 시작됐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당시 군이 의사당에 진입하는 역사를 한 에어로빅 강사가 비의도적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세계에 실시간으로 알린 게 큰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이 되면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서명한 행정명령이죠. 그게 이제 탑 뉴스가 될 겁니다. 먼저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어제 공화당 의원들, 상원의원 10명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생긴 경기의 불안정함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때는 연방정부가 돈을 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해서 마련된 경기부양책 액수를 가지고 2시간을 서로 면담을 했습니다. 수잔 콜린스가 이제 공화당 상원 대표의 대표였고, 그 밖에 리자 머코스키, 또 밋 rom니 의원 등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 집무실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2시간은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길었던 것이고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공화당이 깜깜해졌습니다. 이미 백악관 밖에서 공동으로 10명이 쭉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공화당은 수잔 콜린스 대표가 솔직하고 효율적이었다. excellent라는 단어도 썼고요. 굉장히 유용했다. very useful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액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하는 데는 실패를 한 것은 분명하죠. 이쪽에서는 1조 9천억 달러를 하자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6천 얼마 달러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100억 달러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하원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상원도
뭐 민주당이 그 부통령 표를까지 합쳐서는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1974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뭐 조정안 이런 법이거든요. 그게 전에 사용됐었던 적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제안을 한 그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올해의 예산안으로 집어넣어서 약간의 그 편법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을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다수당의 대표인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복잡한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상원에서 쉬운 한 표가 있으면 됩니다. 쉬운 표가 확보가 돼 있고 한 표가 부통령표 하면은, 예를 들어 공화당이 바이든 그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도 다 그건 안 된다 하고 반대표를 던져도 51표로 공화당의 도움, 공화당의 표, 찬성표가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신속하게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될까. 그런데 이 정리되는 게 공화당 상원과 하원의 대표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만약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것도 뭐 대통령 되고 나서 2년, 3년 뒤의 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상원과 하원 그 대표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은 화합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그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공화당과 어느 정도는 좀 협상을 해보면서 액수가 줄어들 것은 원래 각오를 했으니까요. 해야지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는 이 같은 행보도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은 이번 주 아니라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최저임금 15달러 시간당 연방이요. 이것은 당장은 우리 민주당에서 그 안에, 예산 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리가 많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개인에게 1,400달러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 1,000달러 지원하자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1인이 1년의 연봉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요. 7만 5천 달러, 부부가 15만 달러. 이 정도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는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첫 번째 경기부양책에서 현금 지급할 때도 7만 5천 달러, 그때랑 똑같이 잡은 거거든요. 7만 5천 달러, 부부가 15만 달러인 사람들에게도 정부가 보조를 할 필요가 있어.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쓸 돈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공화당에서는 1,000달러를 이제 기본적인 것이 4만 달러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맥시멈 캡까지 씌워서 부부 10만 달러까지 왔는데, 이 정도 사람들이 정말 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면 1,400달러를 다 몰아서 주든지,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가 어떻게 될지, 이번 주에 과연 민주당에서 공화당 표를 무시하고 통과를 시킬지 아닐지, 그것도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나고 벌써 화요일이기 때문에 좀 그 대통령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문제니까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대통령이 서명할 이민행정명령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는 3가지로 구분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서 한국 분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세 번째일 것 같고요. 미국이나 세계에서 지금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의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일 겁니다.
가족 분리, 이민 정책에 따라서 부모와 어린 아이들이 떨어졌었던 그 가족 분리에 의해서 가족이 분리가 된 케이스가 뭐 5,500 케이스가 넘고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도대체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 주소를 알 수 없는, 부모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500 케이스에서 한 600 케이스 정도는 된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를 찾아줄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뭐 아이들을 구류하고 있는 부처,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등등 해서 다 정부의 부처가 합동으로 일을 해야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총괄을 할 수 있는 특별 전담반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 특별 전담반에 국토안보부가 맨 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이 총책임자가 될 텐데, 그래서 신원 파악부터 이제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하고 나서 전체적인 상황, 진척 상황도 대통령에게 정규적으로 보고를 한다라고 돼 있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부모님은 그래 이미 떨어졌지만 나는 차라리 나 찾아서 데리고 가라고 한다면, 그런 위험이 있다면 우리 아이를 거기에 두겠어. 이 나라에는 이미 이제 쫓겨난 부모의 경우요. 도저히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의 장래 없이 키우느니 그냥 부모 없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미국에서 살아라 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까지를 해서 굉장히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 전에는 행정부에서 이제 성의 없이 일 처리를 했다던가 하기 때문에 부모와 어린 아이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민의 근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뭐 난민, 지금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 이 문제, 특히 이제 꼭 멕시코에서 대기를 해야지 되는가, 그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재판 받으면서 지내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이제 그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이민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에 관해서 행정명령을 몇 개나 발동했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짐작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400개가 넘습니다. 그 400개가 넘으니까 400개가 각 부처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집행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됐던,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던, 이 400개가 넘는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가 퍼블릭 차지라고 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퍼블릭 차지 하니까 공적 보조를 받는 지원받는 지원에 이렇게 포커스가 뒀는데 원래는 펄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뭐 예를 들어 직장 생활도 하고 세금도 내고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와서 일하다가 뭐 아이들이 뭐 가기 싫다고 한다던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중간에 어떠한 정부의 보조를 받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뭐 직장을 잃었다거나, 뭐 아이 뭐 우유를 보조받았다거나, 기저귀를 보조받았다거나, 그런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은 주택 보조가 되겠죠. 이런 보조를 받았을 때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시킨다던가, 뭐 시민권도 마찬가지지만 영주권이 더 앞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또 시행이 됐었던,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다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모든 부처에게 재검토를 해라, 리뷰를 해라. 거의 이것은 이제 없앤다는 뜻으로 그 의도를 가지고 리뷰를 하라는 것인데, 법 절차에 맞게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차지, 공적인 부조, 정부의 보조를 받았던 분들의 뭐 영주권 신청, 그래서 오히려 뭐 미루고 숨어 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지, 그 안에는 뭐 무슬림을 금지한다던가, 아니면 국경을 강화한다던가, 뭐 테크놀로지로 강화를 하지 벽
복사키로 하지 않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들은 공화당에서 특히 퍼블릭 차지, 공적 보조를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공화당이 당장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100일 동안은 추방을 금지하라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텍사스의 판사가 판결을 해서, 그 판사는 물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판사입니다. 해서 지금 시행중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연방 그 법원에서의 판결이라든가 공화당에서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제일 그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도 대통령의 의지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반이민 정책이었는데, 그 반이민 정책을 친이민 정책으로 돌려놓는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또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서명할 이민 행정명령의 총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토안보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토안보부 장관 조금 미뤘었는데 오늘경에는 아마 연방상원에서 인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에서 최초의 라티노 이런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 되는데,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이분이요. 그리고 이민자고, 물론 이민 왔었을 때는 말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1959년 태생이에요. 쿠바 하바나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혁명 때문에, 쿠바 혁명 때문에 미국으로 난민으로 온 겁니다. 쿠바 혁명 때, 혁명이 나자마자 1959년도 11월인가 태어났는데 1960년에 왔으니까 한 살도 되기 전에 미국으로 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쿠바 난민이니까 플로리다주에 살다가 로스앤젤레스로 왔는데, 쿠바 혁명, 카스트로, 그때의 미국으로 올 수 있었던 사람은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부자잖아요. 지주이거나 아니면 제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거나, 바로 이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 알레한드로 마요카스의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수세미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설거지할 때 수세미 같은 것, 그런 게 스틸은 스틸이지만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쿠반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루마니아계 유대인이거든요. 홀로코스트에서 이제 생존한, 그런 홀로코스트 때 탈출한 사람, 홀로코스트 때 루마니아 그쪽 지역에서 쿠바로 탈출을 했는데, 이 어머니는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이 될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는 두 번 탈출을 한 셈이에요. 그렇게 해서 쿠바로 갔더니, 아니 쿠바에서 또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으로 왔네. 하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초기 난민들은 부자가 많았죠. 이제 플로리다주에 조금 있다가 로스앤젤레스로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부자니까 베버리힐스에서 살았어요. 베버리힐 하이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로욜라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 행정 명령에 관한, 조금 이민자에게 좋게 만들어진 행정 명령에 관한 총 책임자가 본인 자신이 이 난민 출신인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난민 상태로 이민을 온 사람이라는 것, 라티노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에선 상징이 되고요. 또 어떠한 의미도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쏠쏠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뭐 딱 일주일 남았네요. 탄핵 재판도 어차피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주 그 중요한 공직자를 했었던 사람들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그 공직에서 물러나고도 비밀, 국가 기밀에 접속할 수 있다는, 국가 기밀을 알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쩌면 갖지 못하게 될 확률도 아주 높고요. 그리고 이 공화당은 분열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원 의원에 관한 말을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저초선 의원 암이야, 암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실시간 그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분이 아니 그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미팅이 엑설런트 했다면서 뭐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아마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대화가 우선 된다. 들으려는 자세가 된다. 뭐 이런 서로 공화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편안한 사람이잖아요. 본인들과 같이 상원에서 뭐 의정 활동을 했었던 사람, 밀 럼니를 빼고는 아마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거의 그랬을 겁니다. 초선 의원이 없으니까는요. 그 나이 든 중진 의원들이 많았으니까.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그 선거를 치르기 1년도 더 넘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가 민주당과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 패러디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낸시 펠로시 뭐 하원 의장이 어린아이 다루는 엄마인 것처럼 내가 했었어야지만 됐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어덜트끼리의 대화, 물론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도 이 바이든 대통령도 한술에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대통령의 특권, 전 대통령의 특권, 현 대통령보다는 보고를 덜 받지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미국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국가 기밀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많잖아요. 뭐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을 하다가 물러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일하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후배 정치인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로에게 물어볼 때 뭘 좀 알고 있어야지 판단이 되잖아요.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비밀을 지킨다는 인격적인 믿음 아래 그 사람들이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더 그것을 뒷받침해서 미국을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특사로 어디 보낼 땐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백악관에서 뭐 날마다 브리핑을 하는데 브리핑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전해행 정부에서 늘 뭐 싸우고 가짜 뉴스 이런 소리가 막 고송이 오고 갔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지. 백악관 브리핑들은 원래 기자들에게 하고 그 기자들이 백악관의 브리핑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니까요. 방송으로 글로써. 쟈 사키 그 대변인이 질문을 받고 한 답변입니다. 어떤 기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그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 하니까 리뷰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도 란 클라인도 지난주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 정보당국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내봤더니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원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예외이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보당국에서 굉장히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뭐 참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 심지어는 외국정보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돈 주고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제가 안 되고 이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또 뭐 최종적으로 바이든 그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할 텐데 아담 쉐프
민주당의 하원의 정보위원장입니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은 정보 관련이니까 정보에 관한 얘기만 했습니다. 비밀 정보를 접근을 했을 때, 갖게 됐을 때 믿을만하지 못하다,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절대로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오피니언이 있거든요. 수잔 고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의 제1 부국장이 여러 명이에요. 제1 부국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비밀정보에 대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알 필요가 없다. 컷하라고 CUT라는 단어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하원이 발표하기로는 의사당 난입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엊그제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굉장히 많은 이메일과 비디오와 증거 등등을 제시를 하면서 긴 내용의 기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주모자다 뭐 이런 형태로 보도를 했거든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원에서는 9명 탄핵 책임자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에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게 엊그제 보도를 해드렸고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는데 변호사를 5명에서 2명으로 바꿨고 교체를 할 때 서로 이제 법적인 대응 전략이 다르다 해서 이 헌법과 법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러난 대통령인데 뭐 등등 그런 것으로 하려고 변호팀이 했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 부정선거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물러나는 사임한 버치 바워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60케이스가 넘는 케이스를 연방 법원에서 다 졌는데 부정선거 케이스 관련 왜 졌느냐면은 그 변호팀들이 언론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못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 가져가면 본인이 감옥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도 거의 박탈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워라는 변호사도 5명 팀이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인데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면서까지 부정선거였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오늘 가디언이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변호사가 대통령하고 전화할 때 수임료를 며칠 되지도 않고 하니까요. 25만 달러다 했대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지금 부정선거다 하면서 거둔 돈이 3억 달러가 넘고 그 3억 달러 가운데서 1억 7천만 달러는 분명히 변호사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쓸 수 있는 이 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1억 7천만 달러를 지지자들이 준 돈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5만 달러 오케이 했대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딱 자신의 변호 비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도 있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300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300만 달러 너무 비싸 하면서 전화를 또 해서 100만 달러로 깎자 했대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지금 부정선거라는 그 안건도 그렇고 변호 수임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식은 죽 먹기 아니야. 지금 45명의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이거 탄핵에 찬성 안 할 것 같은데 식은 죽 먹기 하고 300만 달러 너무 비싸지 않아? 100만 달러로 하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2명 변호사는 한 명은 빌 커스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많은 마피아 그리고 제프리 앱스틴 감옥에서 숨진 어린아이들 성추행에서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연관으로 가려졌다가 나중에 결국은 가려지지 못하고 체포돼서 수감됐다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제프리 앱스틴과의 변호를 맡으려고 했었던 그런 변호사 이제 2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2사람 다 헌법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 전문가 가운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팍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케네스 스타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니까 빌 클린턴,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 변호했었던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케이스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으로 맡으려고 하지 않죠. 본인들 명예가 완전히 훼손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당하고, 그리고 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 두 명의 나중에 맡기로 한 변호인들이 오케이 했다면 헌법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이겁니다. 공화당은 또 문제다. 부정선거가 아닌 것은 연방대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결로서 알렸는데 결국은 그런 전략으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의사당까지 가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공화당이 당 자체에서 상원 의원들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공화당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제출해야지 될 서류들이 있어요. 제출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동부 시간으로 12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가 새벽에 일을 준비할 때 그때까지는 안 됐거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름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 번 자세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조지아주의 14지구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연방 공화당 초선 하원 의원을 가리켜서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정말 미치광이와 같은 미친 거짓말과 음모론이 공화당, 그런 것을 퍼뜨리는 것이 또 공화당의 암이다. 미국 전체에도 암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원 원내대표가 아니 911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화당의 정치인일 수가 있는가. 학교 총격 사건이 연출된 거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본인이 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총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뭐 바이든 그 대통령이 되면 성경책을 다 없애버린다던가. 클린턴이 이게 클린턴이 케네디 주니어를 살해했다. 이게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예요. 미치 매코넬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미국 가정이 지금 처한 도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있다 하는 얘기예요. 미국 도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음모론, 토론할 가치조차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하고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이 암이 암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린 초선 의원이 하는 얘기가 반유대인, 반무슬림, 반이민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큐안한 음모론을 굉장히 신봉하고 그로 인해서 당선됐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또 낸시 펠로시를 포함해서 공화당 그 중요한 인물들 처형당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특히 이제 이게 저는 가장 좀 치졸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파클랜드 플로리다주의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그 학생 이름은 잊었어요. 17살. 그 학생이 그 나중에 이제 총기 규제의 운동가가 됐잖아요. 그 17살일 때 그 당시에 그 학생에게 막 본인이 이제 총을 좋아하니까 막 뭐라고 해요. 답하라고. 공개 답하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런 일에 공개 답하다가는 청년의 얘기가, 이분은 지금 46살이거든요. 그린 의원은. 청년이 자기 나이 2배도 더 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답하다간 정말 진흙탕 삿밭 싸움 되겠다면서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안 했더니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쁜 방향으로 용기 없다고, 제 17살짜리에 용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성나서 사임을 하게 해라, 공화당은 하던가, 아니면 우리 그 위원회, 소위원회에서라도 쫓겨내겠다. 노동 교육, 그리고 또 하나인데요. 노동 교육, 뭐 또 하나의 그 의원이거든요. 민주당은 72시간을 줬어요. 노동 교육 예산위원회군요. 제법 좋은 데 들어갔네요. 초선인데도. 그러니까 72시간 공화당이 알아서 해라. 아니면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우리는 안 받겠다.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지명을 했는데요. 이 그 케빈 맥카시가 지금 문제인 거죠. 이제는 하원의 대표지만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약간 싸고 도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난번 여름부터 계속 예비선거 전부터 저 사람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야. 앞에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공화당 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판타지에 사는 음모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당시 판단이 그렇게 쌈꾼이 필요해, 쌈딱이 필요해, 전투사가 필요해 하면서 그냥 묵인을 했었던 거거든요. 같은 공화당이라도 리즈 체니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빈 맥카시가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다른 그 중요한 문제들 전해드릴까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을 해서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됐나? 백신은 어떻게 됐나? 여기서 점점 인간사로 쭉 그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일들이 그로 인해서 바뀌었지 하는 일들이 미국과 세계에서 무척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앤드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와서 모든 국민에게 $1,000씩 준다고 해서 유명해졌었던 그 앤드류 양이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약간의 증세가 있어서 테스트를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 반응 나왔답니다. 46살 젊죠? 젊은데 또 그 증세를 느꼈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물량이 딸리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동부 지역은 뉴욕을 포함해서 워싱턴을 포함해서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되고 있지 않는 엉망진창이랍니다. 지금 뉴욕이랑 워싱턴이랑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했었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15분 안에 이제 그 음성일 경우에 95% 아주 확실하게 뭔가 그 결과를 95% 확신을 준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850만 개를 일단 구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스푸트닉 백신, 그 러시아가 그 자랑하는 그 우주의 그 스푸트닉 그 백신, 이 백신이요 효력이 처음에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어요. 8월 달에 러시아가 우리 그 백신이 92% 효력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러시아가 하는 말 중국말을 어떻게 믿겠어 했는데 실제로 랜싯에 발표된 연구 논문입니다. 랜싯은 뭐 미국의 의학 잡지와 2대 양대 유럽 쪽에 정말 중요한 의학 잡지잖아요. 정말로 92% 효력이 나왔습니다.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뭐 했었던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도 안전하고 러시아의 이 백신이 러시아 국영 뭐 연구소가 만든 건데요. 가말레아 리서치 연구소가 만들었는데 러시아는 올해 안에 60%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한다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민들한테 하고 나서 우리 그거 살게 하고 줄 서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것과 러시아 거 뭐 예를 들어 그쪽이에요. 주로 뭐 알제리아라든가 뭐 남미도 있어요.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뭐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것이 갈 수 있는가 그 점에서 중요하고요. 미국에서는 그 마르디그라 프랑스 말로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마르디그라 사순절 전날 오늘이 그 제2의 수요일 전에 화요일이잖아요. 이 축제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퍼레이드 많이 하죠. 요즘에 누가 퍼레이드래요. 그런데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정말 찬란해요. 사람들이 집을 너무 아름답게 정말 그 장식을 하는 거예요. 사육제 마지막 날.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러 가지 그 주제로 장식을 하는데 심지어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에게 요청을 해서
특히 이제 그 루이지아나가 유명하잖아요. 루이지아나라든가 엘라바마, 텍사스, 플로리다주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비디오로 보니까 정말로 이 전통적인 퍼레이드를 못하는 대신 그 퍼레이드를 길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를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지난해 크리스마스 장식도 저희 회사 전에 있었던 건물 근처 행코파크 지역 너무너무 다른 때보다 아름다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집을 꽃차처럼 장식을 하는 창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부자들이 전세기 타고 본인들 순서가 아닌데 백신을 맞으러 많이 가요. 이 케이스는 캐나다인데 캐나다에서 또 보니까 젊어요. 젊은 부부인데 카지노 부자고 와이프는 배우인데 이 두 사람이 캐나다에서 며칠 전에 전세기가 3대가 원주민 100명이 사는 화이트 리버 퍼스트 네이션 유콘 지역이에요. 거기에 내렸는데 2대는 의료진이 탔고 1대는 이 사람들 부부가 탔는데 거짓말치고 동네 저기 모텔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하고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의료진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좀 이상하다. 원주민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뭐 밴쿠버에 사는 엄청난 부자 카지노 부자라고 하잖아요. 1900마일이나 비행기 타고 가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캐나다도 100명밖에 안 됐고 아직 확진자도 없어요. 그런데 원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콘 지역에 해서 백신을 전세기를 타고 가서 놔주는데 그걸 또 전세기를 타고 가서 맞고 오는 이런 젊은 사람들도 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막 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벌금이요. 캐나다 달러로 2,300달러니까 뭐 미국 달러로 한 1,800달러 정도 되나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그 주장하네요. 랜드 폴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뭐 이미 대통령이 아닌데 무슨 탄핵 재판이야 하는 것을 포커스를 두는가 봅니다. 지난 3년 사이에 처음으로 팔레스타인과 미국 정부가 접촉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새로운 행정부와의 국제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측에 그동안 중단했었던 지원도 뭐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한다 했는데 어제 이제 국무부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차관보와 그쪽에 카운터파트가 같이 전화를 해서 이제 관계 재정립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와는 대통령이 통화를 하지 않고 부통령이 했네요.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첫 통화에서 당연히 이제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 예민한 것은 중국인이 지금 아니죠. 캐나다인이 중국에 체포가 돼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캐나다에 보복을 한 거죠. 미국이 캐나다의 파웨이 그 5G 회사의 딸도 물론 거기서 일을 합니다만은 그 딸을 체포해달라 뭐 사기 혐의로 예를 들어서 뭐 이란, 이라크 이쪽과 거래를 안 한다고 하고 뭐 했다 뭐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뭐 가택연금하고 체포하고 한 것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캐나다인을 2명을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석방되기 위해서 최선을 미국이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뭐 직접 만나거나 또 온라인으로 만나거나 또 이달 안에 만나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 테크닉이잖아요. 행정부가 처음 들어왔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만나서 서로 목소리 높이고 이런 일 안 하잖아요. 좋은 일이었다. 성과가 없어도 아주 엑셀런트 했다. 뭐 정말 유스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아주 예민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키스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부는 그것을 스탑하는 것을 원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캐나다의 오일이 미국 중서부로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민하니까 우선 처음에는 좋은 인사만 하십시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에 대해서는 미국도 계속 주시를 해야지 되는데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는데 미국과 유럽도 사실은 오늘날 그 미얀마가 저렇게 된
된 데는 항상 그 민주주의의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다시 군부가 자리를 잡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이 있죠. 예를 들어 제재를 너무 빨리 풀었다던가 그쪽의 군부를 너무 많이 믿는 신용을 했다던가 여지를 줬다던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국가들이 국가 나름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과 유럽의 입김이 들어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고요. 아웅산 수치 여사도 2015년 뭐 그 이전부터 약간씩 군과 사실은 권력을 공유한 거잖아요. 공유하면서 미얀마라는 국가가 워낙에 인종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로힝야 때 그 민족을 얘기를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도 로힝야를 민족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군과 협조할 거 많이 협조하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태도 미얀마 내부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미국과 유럽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요, 그 미얀마의 군부가 SUV 까만 거를 수십 대를 타고 의사당으로 막 가는 그 장면이요. 의사당 이 앞쪽에서 지난 11개월 동안 계속 에어로빅 연습을 했던 에어로빅 강사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거예요. 다 그게 찍혔습니다. 세계에 그게 보여줬어요. 의도하지 않은. 거기에 음악도 있죠. 칙칙칙칙 무슨 쿠데타 음악처럼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희신이었습니다.